스튜디오에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시 청와대 시대, 이제 3년 만에 다시 복귀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용산 시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윤석열은 소통과 탈권위주의를 표방하고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불통과 권위주의의 온상이 되었죠. 네. 소통 경우만 하더라도 도어 스태핑 아시다시피 몇 달 만에 중단을 했고 도리어 가림막을 설치하면서 용산은 불통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네. 뭐 천문학적인 혈세가 탕진된 것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당초 발표할 때는 496억 원이었는데요. 네. 훨씬 상회해서 832억 원. 그거는 합참이 옮겨가면서 그 청사를 신축한 비용은 몇 천억이 되니까 그거를 네. 제외하더라도 네.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이번에 이제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가는 비용은 한 500억 원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이번에 국방부 재배치까지 포함을 시켰는데도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용산 이전은 또 그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잖아요. 네. 당시 그 대통령실 경호 때문에 할로윈 인파 관리할 경찰 인력이 부족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요즘 최근 해석에서는 그 대통령실과 군이 한 건물, 그러니까 한 건물은 아니죠. 그 용산에 이제 함께 위치하면서 네. 그런 지리적인 근접성이 12.3 계엄을 모의하는 또 다른 그 여건 조성에 일조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죠. 물론 뭐 계엄 덕에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끌어내릴 수 있기는 했지만은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게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네. 사실 청와대가 사용될 당시에도 네. 관람 신청을 통해서 다 투어가 가능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대통령이 집무하는 공간이었기에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그냥 집무실이 있었던 공간 이렇게 되면은 경복궁 왕이 뭐 국정을 살피던 곳 그 경복궁하고 무슨 다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용산 시대 평가를 지금 들었는데요. 돌고 돌아 청와대 시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바로 청와대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대해서 이게 정치권 안팎에서는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치권 안팎에서요. 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대통령이 있어야 될 곳은 청와대라는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덤 같다, 뭐 다시 돌아가는 게 맞는 거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용산에 처음 가셨을 때 이제 무덤 같다라는 표현들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6월 4일에 취임식 끝나고 이제 그 갔을 때 그 1착으로 갔던 그 비서관들 얘기도 보면 용산이 이제 물 하나 없이 필기구 하나 없어서 생수병을 사들고 출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는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워낙 있어야 할 곳으로 간다라는 그래도 평가가 지배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부터 청와대에 입성한다고 하죠. 3년 7개월 만에 네.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는 건데요. 네. 이 청와대 시대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사실 용산은 윤석열의 용산, 계엄의 소굴이었던 그런 곳이니까 거기랑 단절한다라는 의미가 일단 클 것이고요. 사실 저는 처음에 6월 4일에 대통령실 어쩔 수 없이 용산으로 간 거잖아요. 거기로 다시 가고 싶지는 정말 않잖아요. 이게 최소한의 기간 동안 그래도 이 정비를 하고 청와대로 복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조치였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원상 회복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효율성이 증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 그런데 상당수의 행사는 영빈관과 상춘제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용산에서 그 청와대까지 가는 그 이동 비용이 크지 않습니까? 네. 수백 명의 경호원들이 동원되어야 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거기서 관저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데 청와대 한 공간에 있으면은 집무실, 관저, 영빈관, 상춘제 물론 그래도 외부 행사 때문에 나가시기는 해야 되지만은 다 크게 보면 한 공간에서이기 때문에 뭐 경호에 있어서도 훨씬 수월하고 시민들께 민폐도 끼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차로 이동하실 수도 있고 헬기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이나 서울 인근의 경우는 당시 헬기를 많이 이용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차로 이동하면은 그 신호 다 잡고 그러려면은 굉장히 경호 인력과 시민들 불편이 크거든요. 근데 사실 헬기가 좀 위험하기는 해요. 차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 대한 불편, 민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헬기를 많이 이용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돌아오는 청와대 시대 소통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웨스트윙으로 제목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웨스트윙은 어떠한 구조적인 물리적인 구조가 아니라 결정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비서실, 정책실, 안보실 이 소통 문제가 네. 좀 우려가 됩니다. 건물 구조상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여민 1, 2, 3관에 이제 배치가 되는데요. 네. 여민 1관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장실, 그리고 대통령과 자주 소통해야 되는 연설비서관, 의전비서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민 2관은 정책실 위주예요. 그래서 정책실 산하의 여러 비서관실이 있고 뭐 민정수석실이 거기 있고, 그다음에 여민 3관은 국가안보실 계통이에요. 네. 그리고 홍보수석실과 대변인실, 이게 문재인 정부랑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네. 일실이 그러니까 1관이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장실, 그다음에 2관이 정책실 산하, 그다음 3관이 국가안보실 산하. 그런데 차이점은 문재인 정부 때는 1관의 비서실장, 2관의 정책실장, 3관의 국가안보실장, 네. 이렇게 3실장이 1, 2, 3관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대통령님과 그 3실장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장실은 다 여민 1관에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유기적인 그런 어떤 상호작용과 협의가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게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30초면 달려간다. 사실 층만 달리하기 때문에 30초면 올라가죠. 근데 예전에도 여민 1, 2, 3관이 굉장히 상당히 인접해 있어요. 한 10여 미터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여민 3관에 있는 국가안보실장이 여민 1관에 대통령 집무실로 가는데 1분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 거리는 굉장히 가까웠지만은 네. 아마 상징성을 고려해서 여민 1관에 모두 집결하는 방식으로 공간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해도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관저는 기존 청와대 관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좀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관저는 정말 너무나 전면 개방이 됐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방문 신청을 하고 몇 번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지막 청와대 팀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마음이 아파서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씩씩하게 그래도 그 공간에 다시 가고 싶고 제가 맨날 보던 나무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 싶어서 몇 번을 갔었는데 네. 그 청와대 관저 있는 데는 특히 이렇게 막 옷장 있는데도 이렇게 다 보이도록 훤히 다 개방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모욕적인 느낌이 든 게 그 관저에 커튼으로 쳐진 부분도 있지만은 유독 옷장 있는 데는 바로 가까이서 들여다 볼 수 있게, 그다음에 제 기억에는 옷장 문도 살짝 열어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저 옷장에 엄청난 옷이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듯한 좀 그런 행태를 보이더라고요. 관저 개방을 할 때. 그래서 거기가 조금 위험하다라는, 워낙 훼손돼 있고 낡기도 했지만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청와대가 넓으니까 그 안에 다른 공간에 새로 조성을 하거나 혹은 비서실장실 관저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거기를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비서동 여민관에 3실장과 대통령이 옹기종기 이제 모여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뭐 아까 한국형 웨스트윙 얘기했지만 결국 대통령과 소통이 기본이겠죠. 그러면 서로 3실장 간에 아닌 대통령 권한으로 봤을 때 이게 권력의 강화가 되는 거 아니 권력의 그 견제가 되는 걸까요? 어떤 형태로 보세요?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
그러니까 3실장이 커버하는 영역이 뭐 중첩되기도 하고 네. 또 독립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3실장이 그렇게 수시로 한 건물 안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대통령님과 국사를 논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어떤 정책 간의 조율이나 또 3실장 간의 소관 업무 간의 협업이 더 잘 이루어지는 구조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거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를 한 게 세종 집무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한 달 전에. 결국에는 이번에 청와대 크리스마스 전후로 청와대 이전이 될 텐데 그러면 이 세종 집무실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청와대 복귀가 이제 완전히 거기에 영구적으로 정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세종 시대를 향한 어떤 전략적 징검다리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이제 5극 3특이 중요한 국정 과제이고 그리고 이제 행정수도 이전을 궁극적으로 이제 이루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한 중간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세종에 제2 집무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수도 이전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실도 세종으로 가겠죠. 그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 집회, 시위 금지하는 개정안 국회 논의 중이잖아요. 네. 사실 지금 국민 주권 정부이고 우리가 응원봉 들고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창출한 정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거 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집시법 개정 안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그 100m 이내 5개 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표현의 자유나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좀 충돌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없지는 않지만은, 또 굉장히 가까이까지 접근을 해서 집회 시위를 할 경우 또 상당히 방해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청와대 근처에 왜 분수대 있잖아요. 거기쯤까지 와서는 이제 시위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대통령님 뭐 나오시라 막 그런 류의 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 둘 간의 어떤 균형 잡힌 조화로운 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네. 네, 대전 충남 특별시장 이야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통합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 제안으로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기류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물론 현역 지금 대전 충남의 시장이나 뭐 도지사도 셈법이 좀 다를 것 같고요. 해석 부탁드립니다. 네, 행안부에서는 대전, 충남 통합시의 출범을 7월 1일로 잡고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월에 입법이 이루어지고 2월에 법 통과를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지방선거 전에 이재명 그럼요. 대통령 말씀대로 그게 추진이 될 걸로 보이세요.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굉장히 급물살을 탈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그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해서 이장우 대전시장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찬성을 하고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성일종 의원이 법도 발의를 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여기에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다변화해야 된다. 지역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고 담대한 걸음이겠죠. 그래서 어떤 그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이게 경계를 나누는 행정에서 역량을 합치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 셈법은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전, 충남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 통합되면은 자기네한테 불리하지 않을까. 선거공학적인 입장에서 반대를 할 수도 있는데요. 뭔가 트집을 잡아서 반대를 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슈를 뺏겼다라고 굉장히 당황할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네. 자기네들이 좀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죠. 이슈 선점을 못했다라는 것도 있고, 네. 지금 대전은 민주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편이고 충남은 조금 그 뭐 전체 선거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지만은 보수세가 좀 더 강한 네.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전시장은 확실히 갖고 오고 충남도 아마도 갖고 올 것이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통으로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좀 강화되는 면이 있고 특히 또 그런 통합을 집권 여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민심이 쏠리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이런 선거를 위해서 뭐 잔머리를 굴리면서 뭘 이걸 내놓은 것은 아니라 국정 과제, 담대한 그런 흐름 속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부차적으로 이제 선거 측면을 봤을 때도 우리한테는 이제 유리한 여건이 되겠죠. 네, 이거에 대해서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해서 이거를 천재명이다. 천재 이재명이다 그 소리일 텐데 정말 대단한 민생과 전략적인 선전포고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시 이름도 굉장히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대충시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충대시 좀 예상되는 이름 있으세요? 그냥 대전 충남 길더라도 다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 대충이고 충대고 조금 그렇고. 네. 근데 보통은 대전 충남 통합시로 대전이 좀 더 아, 앞, 그죠? 가나다 순으로 앞서서. 해도 대전이 앞일까요? 글쎄요. 그런, 네, 이름이 예상되는군요. 네, 이은희 에디터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원래 통합 자체를 찬성을 하고 추진도 하려고 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좀 힘을 실어준 덕에 지금 글물살을 타게 된 건데 이걸 가지고는 또 선거 개입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반응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네, 대통령이 대전 충합 통합의 수건을 국정 의제로 격상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선거 개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국민의힘 그럼 논리대로라면 대통령님은 선거가 가까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지역 발전 계획도 추진하면 말아야 되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이제 추진해온 일에 정부의 실행력이 더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초당적 협력으로 나서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겠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뭐 당위성을 얘기를 했지만은 아주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 의지를 이제 보이니까 뭐 졸속이다, 선거용이다 이렇게 뭐 낙인을 찍으면서 제동을 걸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 모순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대전 충남의 발전을 원한다면 비생산적인 그런 정치적인 셈법은 거두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비상계엄 선포를 했던 용산 시대가 끝나고 다시 청와대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